삼성전자도 내가 손해보면 똥주죠.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매매가 잦아요. 매매 중독. 늦어도 2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하십시오. 항상 시장의 상황을 내 쪽으로 끌어서 해석하라. 이번에는 가장 또 주린이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고민하는 주제 중에 하나죠. 뭘 살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종목을 선택해야 되지? 누가 좋다고 하는데 저걸 사야 되나? 아니면 뭐 애널리스트 보니까 보고서 나오는데 뭐 앞으로 돈 잘 벌 것 같아, 사야 되나? 근데 재밌는 거는 증권사에 괜찮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면 그날은 주가가 빠지는 날이거든요. 네. 내가 이거 좋다고 해서 사면 이거 올라야 되는데 혹은 이렇게 실적이 좋은 발표가 나올 거야 라고 들고 있었단 말이죠.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더 올라야 되는데 좋으니까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도 갖냐면 이 증권사는 우리를 사기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너무 물량 넘기려고 이게 사기치는 거야. 리포트로.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근데 뭐 저도 이제 펀드 매니저도 해보고 그랬지만 그거 운영할 때 뭐 개인들 개미 털기라고 그러죠. 네네. 그럴 정신 없습니다. 무슨 개미들이 얼마를 말린다고 거기다가 뭐 털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주식 시장이 어떤 데인지를 아셔야 돼요. 주식 시장은 모든 거를 땡겨 쓰는 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 항상 빨라요. 호재도 땡겨다 쓰고 악재도 땡겨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호재도 악재도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 실적 갖고 우리가 제뉴얼리 이펙트 이래가지고 왜 1월 달이, 물론 뭐 안 그런 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뉴얼리 이펙트가 있다고 왜 얘기를 하냐? 이제 새해가 시작되니까 뭔가 희망적인 얘기들이 막 나오고 뭐 계획도 발표하고 이러니까 이 제뉴얼리 이펙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2월, 3월 가면 없어요. 그러니까 2월, 3월 장이 나빠요. 그래서 사람들은 2월, 3월 장이 나쁜다고 생각하는데 선수들은 2월, 3월에 사요. 뭘 사냐? 실적 좋아질 애들을 사는 거예요. 그럼 4월은 이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런데 요새는 이제 뭐 전산화되고 그래서 실적 시즌도 너무 빨리 끝나요. 짧아졌어요. 근데 어찌됐건 4월에 실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실적 다 써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묵직한 악재만 하나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네. 그러니까 겁도 나고 이러니까 시장이 자꾸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무슨 주식 투자하는 게 이데올로기 싸움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이 뭐 성장주, 가치주, 무슨 언택, 컨택 이런 거 가지고 막 말다툼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전 그거 다 쓸데가 없는 일이다. 그 쓸데가 없다. 그리고 분류 방법도 옛날에 부킹된 게 좋다고 그래서 PBR이 높으면 가치주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계속 그런 게 가치주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렇죠. 의문도 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주식 투자는 미래를 사는 건데, 그런데 왜 뭔가 다는 저울은 과거로 가서 자꾸 이거를 다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전혀 쓸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다는 저울은 미래를 보는 저울을 놓고 기업을 달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게 맞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무슨 가치주, 성장주 논쟁.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 금리가 오르면 가치주가 빠진다. 그리고 성장주가 빠지고 가치주가 살아납니다. 이거는 아주 비유를 하면 뭐냐면 썰물이 쫙 빠지는데 갯벌에 이렇게 움푹하게 있어서 거기에 물이 남아서 거기 있는 고기는 잠시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물이 나간다는 거는 시장으로 보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시장에 나간 물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실물 경기가 좋아지면 화폐량을 줄여도 유통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최고라고 연준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도 함부로 뭘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바로메타가 연준이 얘기했잖아요. 그 팬데믹 이전에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게 그게 목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두저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그분들이 정책적으로 해결할 문제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는 그런 관점에서 이 시장을 보면 이게 언택, 컨택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결국은 뭐냐면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가치주나 컨택주가
올라간다. 그러면 뒤이어서 또 성장주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주도 아닌데 성장주인 척한 놈은 이제 탈락되는 거고, 진짜 성장성이 있는 거는 그건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근데 왜 작년에 성장주가 끌고 왔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대명천지의 길을 가다가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그냥 지하실에 갇혀버렸어요. 깜깜해. 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디 이런 볼펜 구멍만한 구멍만 있어도 글로 들어온 빛이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꿈이에요. 꿈. 그래서 작년에는 사람들이 꿈을 산 거예요. 네. 뭐죠? 꿈을 사라, 스토리를 사라 바뀌었죠. 꿈을 산 거예요. 작년에는 펀더멘탈 이런 거 따질 겨를도 없이 그냥 꿈을 산 거예요. 아, 얘도 꿈이 있어? 얘도 꿈이 있어? 그럼 얘도 성장주. 그렇게 해서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주가 수준은 이미 그거 다 회복하고 우리가 이제 안 간 길을 가야 되는 데 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매매하는 방법이 작년이랑 달라져야죠. 이제는 꿈만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성장주, 가치주를 따질 이유가 없다. 네. 결국은 뭐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앞으로 얼마나 더 돈을 잘 버는 기업이냐. 그렇죠. 돈 벌고 있냐? 벌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것만 따지면 된다. 네. 근데 사실 그게 성장주이기도 하고 가치주이기도 하고. 그럼요. 이제 그런 놈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저도 이제 좀 습관적으로 우리 우량주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우량주에 그러면은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꾸 이제 혼동이 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형주면 우량주일까? 중소형주는 우량주는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고정관념. 이제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좀 그냥 야하게 말씀드리면, 암만 좋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입니다. 이거 삼성전자도 내가 손해 보면 똥주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그런 개념이, 내가 그 주주총회 가서 얘기하려고 그 주식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암만 좋은 주식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픽해서 풀어놓고 내가 관찰해서 지금이 살 타임이다, 이게 안 맞으면 이건 계속 손해만, 거꾸로 하면 계속 손해만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데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 풀 안에 넣었다 그러면 우량주라고 볼 수 있어요. 돈을 잘 버냐, 앞으로도 잘 벌 수 있냐에 합격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되게 공매도 대상이 되고 부침이 심한 게 바이오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왜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런 거예요. 벌 수 있냐가 약간 애매한 거예요. 그렇죠. 잘 되면 잘 대박이긴 한데. 잘 되면 대박인데 안 되면 2위도 안 돼요. 전 세계 1위 해야지 2위도 용납이 안 되는 섹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이 어떤 거냐면, 꿈을 가지고 할 때는 조금 과대하게 분출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시고, 이쪽 섹터를 투자한다면 그런 거를 감안하시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량주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그냥 대형주, 중형주 이렇게 구분을 어떤 그 크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벌고 있냐, 잘 벌 것이냐, 그렇죠. 요걸로 판단해야 된다. 네. 규모와는 상관없이. 네, 상관없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할 때 아까도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사실 장기 전망은 흐름은 좀 이해를 하는데 우리 내일이나 뭐 일주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단기 투자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뭐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게 맞느냐, 여기에서도 논쟁이 참 많단 말이죠. 어렵죠. 그거 참 어려운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그 주식 시장을 볼 때, 아까도 뭐 이제 성장주, 가치주 이런 논쟁도 그렇지만, 주식 시장이라는 거를 이분법적 논리로 보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주식 시장은 되게, 왜 이분법적 논리를 갖다 대냐면, 주식 시장은 딱 두 개예요.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 처음에 들어오는 분들이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분법에. 그러네요. 네, 근데 분석을 할 때 이분법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되게 우리가 유연해야 된다. 유연해야 되죠. 이건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결과는 이분법적으로 나오나 이걸 분석할 때는 이분법적으로 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를, 이거를 일종의 포트폴리오, 운영 포트폴리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도 필요한 종목은 장기로 가는 거고,
단기 투자가 필요한 종목은 단기로 가는 거고, 근데 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내 투자 목적의 성향에 따라서 그 장단기 투자의 포트폴리오도 자신이 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이제 68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저희 또래들이 많이 가는 주식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또래 애들이라고 하니까 좀 낯설네요. 이제 어떤 데냐 하면 직장을 다녔잖아요. 그렇죠. 평생을. 네. 그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직장 다닐 때는 목에 이렇게 걸고 이렇게 해서 삑 하고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없고. 그렇죠. 소속감도 없고. 네, 소속감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충족시켜 주는 데가 있어요. 네, 매매방이라고. 그래서 이 120cm짜리 책상을 하나에 한 달에 얼마 이렇게 이제 렌트를 해주고 거기서 명함도 줘요. 224 이렇게. 예. 그리고 이 출입 그 아이디 카드도 주고. 그러면 장이 9시부터 열리니까 보통 자기 옛날에 출근할 때랑 똑같이 집에서 출근해요. 가서 거기 딱 하면 비슷한 동료들 다 있어요. 거기서 하루 종일 매매를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특별한 기술이 없으면 자기가 이제 애들 다 출가시키고 평생 모은 거에서 남은 게 얼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물론 연금도 있겠지만 얼마씩 벌어야 되잖아요, 매달.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이분들은 목표예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장기 투자를 하십시오. 아니면 얼마나 이게 허망해집니까? 이분들은 매달 몇백을 벌어야 돼요. 그거를 운영을 해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계형 투자자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생계형 투자자가 많아요. 그럼 이분들은 매매 방법이 달라야 돼요. 물론 몇 년 동안 오래 갖고 있으면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당장 이번 달에 이게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매매가 잦아요. 매매 중독. 자, 요즘은 또 증권사 증권 거래 수수료가 없으니까 그렇죠. 더 부담 없이 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가 이제 저도 이게 직장 가면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되게 이제 데스크 워크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하루라도 매매를 안 하면 논 거 같은 거예요. 불안해, 그러니까 하나의 중독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나는 오늘 아무 짓도 안 했네.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되는데 아무 짓도 안 했네. 이래가지고 습관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 단기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장기 투자도 해야 되고 단기 투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해야 돼요. 단기 투자가 더 짜릿할 때도 사실 있거든요. 돈 벌 때. 네. 근데 또 그런 생각으로 하는데 대부분 또 잃잖아요. 왜냐하면 단순 논리거든요. 내가 직장, 보니까 실력이 있어. 이제 돈 벌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래? 그럼 내가 이거 여기에만 매달려서 하루에 한 4, 5%씩만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천문학적 숫자가 나오는 금방 불어나는 거 아니야? 생활비 나오고. 그래서 이제 하는 분들. 그래서 따라가기 이런 거 있잖아요. 급등주 따라가기 그런 걸로 번다. 근데 또 몇 번 해보니까 돼.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다가 이제 실패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그 대상이 단기 투자의 대상도 그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베스트먼트 풀에 선택된 우량주 중심이에요. 그게 대형주만 아니더라도 우량주 중심인데 예를 들자면 장외 변수나 이런 거로 충격에 의해서 탁 빠졌다거나 이럴 때 이제 찬스가 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이제 노려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그 장기 투자하는 분들 가운데서 또 이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좀 답답해하는 유형이 사놓고 우리 기우제 지낸다고 하잖아요. 떨어지면 이거 왜 안 회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랑에 빠지는 거잖아요. 이건 분명히 이렇게 해서 오를 이유가 있는데 시장이 못 알아준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괜찮은 건가요? 이제 이래요. 이게 주식을 우리가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돈을 잘 벌고 있고 미래도 잘 벌 것 같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기업이 속하고 있는 그 섹터가 미래가 좋아지느냐를 따져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SK가 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교복지 만들던 회사란 말이에요.
예전에 TV 광고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 장학 퀴즈. 장학 퀴즈 전에 네. 그 교복 그거 네, 만드는 네. 회사. 그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지금 변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과거에는 이런 경제를 끌고 나가는 주력 산업에 있는 것들이 한 30년 주기로 바뀐다 그랬는데 요새는 5년도 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우량주를 오래 갖는다 이것도 웃기고 제가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어린이날 특집으로 어린이한테 사주고 싶은 종목들 네, 그런 걸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그냥 매달 적금처럼 이렇게 사서 모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붙인 말이 있어요. 단 늦어도 2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하십시오. 이게 그때도 유효한가? 만약에 제가 그때까지도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그때 점검해 드리고 제가 안 하면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환경이 변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갖고 이게 뭐 물려서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 존버라고 하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뭐 기다리는 게 아니고 소신을 갖고 이제 오래 투자를 하는 것도 요즘은 가끔씩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좋단 말이에요. 좋아서 샀으나 뭐 진짜 1년 후, 2년 후에 이거보다 더 좋은 기술이나 아니면 더 좋은 어떤 경쟁력을 가진 경쟁자가 나타났을 때는 또 달라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계속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한 우물만 파면 망한다. 예. 그래서 이제 책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군요. 그게 이제 되게 왜 한 우물만 파는 거는 예를 들자면 그냥 빨리빨리 파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거기서 물이 안 나오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를 동시에 파면 이제 주식 투자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말하면 포트폴리오인데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거는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맞고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관들도 다 넣고 빼고 이러면서 리밸런싱을 하는데 아니 그거 돈 드는 거 아닌데 개인이 왜 안 하냐 이거죠. 기관은 하는데 개인은 안 해요. 그러면 기관 욕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지는 거죠. 똑같이 하시라. 다만 규모만 우린 적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책에서 그 바로 또 나오는 그 소제목 하나가 제 눈길을 끄는데 시장에서 바보가 되는 두 가지 방법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가끔씩 그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분들이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거 당한 건가, 바본가? 어떤 경우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거죠. 진짜를 얘기하면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장에서 피해를 보는 대표적인 게 탐욕과 미련인데 탐욕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 미련은 뭐냐면 계속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상황이 다 바뀌었는데 집에 불이 났어. 점점 다 들어와. 근데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뜨거워야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이미 불이 다 났어. 그러니까 그게 미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장에서 바보가 되는 방법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결국 손절을 못한다라는 그렇죠.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근데 뭐 아무 때나 잦은 파동에 손절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그래서 아까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건 분명히 객관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아닌 거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럼 놔줘야죠. 그게 피해를 줄이는 거죠. 왜냐하면 할 때마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주식 투자라는 게. 그렇죠. 예, 그래서 실수하는 것보다 성공이 더 많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시장하고 이기려면 내 멘탈이 시장보다 강해야 되는데 시장보다 강해지는 건 뭐냐면 항상 시장의 상황을 내 쪽으로 끌어서 해석하라. 내 쪽으로 끌어서 해석을 하면 된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할로 매수를 하면 내 매수했는데 내일 떨어지면 더 싸게 사서 좋고 내일 오르면 어제 싸게 사서 좋고 사실 똑같은 거지만 이게 바보가 안 되는 방법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 해 가야지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아니, 들어보니까 맞는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